먼저 오늘 포럼의 그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작년하고 원래 좀 미약하지만 여러 가지 좀 교육 사업이라든지 벤치마킹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한 번쯤 짚어볼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이제 포럼을 새롭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처음이라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진행을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자문 먹고 해서 미약하지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하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방향, 앞으로 공익활동 방향이라든지 다양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뭐 내년도 이제 센터로 이제 조만간 이제 민간위탁 독립해야 될 거고 공익활동 사업도 더 이제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건데 그런데 정책에 많이 참고를 이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혜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제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그 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또 제 그 전공의 한 일부가 이 운동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올 초에 그 기본과 저희 연구원에 이제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과제를 좀 자유롭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생각을 먼저 한 거는 아니고요. 거기 자료집 보시면 알겠지만 김성윤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김성윤 박사님께서 이 시민사회나 또 여러 공익활동과 관련된 것, 또 NGO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연구가 안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익활동이 제도화에 들어서면서 관심은 많아지는데 실제로 그간의 성과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가 이제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기초적인 연구부터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데요. 이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거기에 제가 자료집에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냈던 보고서가 이런 거거든요. 이거 저희 연구원에 저 누리집에 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모델로 해서 오늘 자료집이 구성이 된 거니까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 제목이 제주지역 NGO 활동 성과 및 과제 연구인데요. 많은 질문이 제주연구원에서 왜 NGO 활동을 연구를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드렸는데 하나의 대답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 거고요.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제주 지역 사회를 오랫동안 바라봤을 때 이 시민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활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적 담론이나 아니면 역사 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초 연구를 좀 시작을 해보자.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거를 다 담아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것, 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부침이 좀 많았던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누락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자료집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누리집에 가셔서 제 파일 다운받고 거기에서 좀 궁금한 거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다 그러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토론에 저희 이런 NGO 활동이나 공익 활동에 현장에 계신 많은 또 전문 활동가분들이 또 계시니까 많은 이야기와 또 이런 장이 이런 공익 활동이나 또 이제 NGO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주 지역의 담론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주도의 어떤 시민사회가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까지도 좀 논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순서는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거 공익활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공익활동 중에 핵심적인 것이 NGO 활동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NGO 활동의 그 개념 그리고 유사 개념들에 대한 이제 점검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NGO 활동 현황이 어떤지 그냥 이제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조금 살펴봤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질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차후에 더 제주 지역과 비교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지역의 NGO 그 활동에 대한 역사적 전개는 이 그 뭡니까 몇몇 단체들에서 소식지나 아니면 활동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쭉 오긴 했지만 학술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한번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제주 지역의 NGO 활동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거칠게나마 좀 거시적으로 그런 살펴본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현재 또 이 전문가들이 보는 NGO 활동들의 어떤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거칠게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놨는데 공익활동이 뭐냐 사실 제가 요즘 그냥 농담으로 그 자문 변호사한테 받아야 될 자문이 굉장히 단어 때문에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와 심의점 의결은 어떤 법적 테두리와 영향력과 효과를 가질까 뭐 그런 것처럼 공익활동할 때 또 공익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 뭡니까 여럿이 하는 그 공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커먼즈를 말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혹은 이게 학계에서 쓰고 있는 공익 활동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거의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커먼즈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이제 공리주의적 입장 속에서 이 공익 활동의 개념이 이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드냐면 공리주의가 좋을 때도 있지만 공리주의가 사실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익이 공리주의라 하더라도 커먼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공선이라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공익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NGO나 NPO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익적이지 않고 다수를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그래서 형태적으로 NGO나 NPO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1980년대 후반에 오면 이 NGO라는 이름을 달고 그런 형태로 이 뭡니까 시민사회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자발적 어떤 시민들이 만든 단체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21세기의 한 언어가 NGO라는 언어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NGO 활동이 이제 폭증하고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NGO 활동의 기반은 시민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어떤 참여에 의거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부 안에서도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이제 보시겠지만 특히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 개념 두 개를 한번 이제 써봤는데요. NGO 뭐 다 아시죠? 영어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하고 그 다음에 NPO에서 Non-Profit Organization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이걸 연구하고 있는 박상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NGO, NPO다. 비정부, 비영리 기구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NGO는 잘 알다시피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거나 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공공성은 아까 말씀드린 공리주의에 지금 입각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GO를 저희가 봤을 때 그 운동 영역이나 방법, 그 목표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는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과 또 이제 그 정책 평론을 통해서 시민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나 또 다른 이제 한 축은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단체들 두 가지로 범주화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GO나 공익활동과 관련된 공익활동이라는 말도 사실 최근에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 들어보셨겠지만 NPO, 민간단체, 공익단체, NGO, 민중단체, 관련단체, 그다음에 CSO, 사회단체, 이익집단,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혼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요 특징들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NGO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같으면 시민단체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GO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론적 측면의 NGO와 이제 현재 실제적인 어떤 NGO 사이 어떻게 보면 간극이기도 한데, 이론적 측면에서 저희가 정리해봤을 때 정부나 시장과 관련되지 않은 그 공익성을 지향하는 단체를 저희가 NGO라고 이론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로서 발생하는 이제 실패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NGO와 NPO를 합쳐서 같이 가는 그런 이론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NGO라고 했을 때 공적 영역에서 수직적이지 않고 또 수평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적 주도로 설립이 되고 있는, 그래서 사회적인 연대성 실현 목적이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그런 개념적 차이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NGO의 그 실체적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NGO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NGO로서의 실체적인 어떤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입에 있어서 배타성이 없고, 또 이제 스스로의 활동인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목표는 이제 공익을 지향하는 그런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때 한국의 NGO가 성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NGO의 특징을 보면 그 한국에서의 시민단체 또 시민운동단체 여러 용어들 아까 있었죠. 관변단체니 아니면 이익집단이니 여러 개가 있었는데, NGO로 통일되어가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 방식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운동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양적, 질적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지역 이슈에서 이제 전국적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슈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활동 방식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NGO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NGO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NGO가 너무 과잉이 돼 있다,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제주도에 NGO라고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그 437개가 돼요. 올해 2월 기준으로. 근데 그 중에 언론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그 단체들도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NGO 같은 경우는 그 단체의 확대성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성장주의 문제도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멤버십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익단체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한국 NGO 이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 NGO는 뭐냐? 제주 지역 NGO에 대한 개념 연구는 사실 거의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찾는다 그러면 이전에 저 이전에 제주연구원에서 이 NGO에 대한 연구를 고승환 박사님이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랑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특별자치도에서 NGO라고 해서 했던 그런 정의들이 있는데 저희가 개념을 잡으면서 어떤 것이 제주 NGO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거꾸로 정의해 나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단순 뭐 친목회 같은 것도 NGO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이제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범주 안에서만 구성원을 충원하는 단체들, 뭐 동아리 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언적으로 제주 NGO는 이렇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만큼의 연구 역량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점점 뭐 제주 NGO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듬어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제외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상황 속에서 NGO 범위의 4가지 특성을 저희가 잡았는데요. 비정부, 뭐 비정당, 또 비영리, 비종교, 비가족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의 자발성,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어떤 그 집단의 특수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시민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직화되어 있느냐라는 점도 봤어요. 왜냐하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특성들이 더 이제 다듬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더 이제 수정이나 보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NGO 등록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NGO라고 이제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NGO 등록 이제 현황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1685개 단체가 있는데 2019년 기준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는지 보이시죠? 거기 행안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 많은 데만 이제 색깔로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그 다음에 통일부, 여성가족부 이런 쪽이 지금 NGO 단체들이 많이 등록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별 등록 단체를 보면요, 이거 행안부 데이터를 저희가 썼는데 2022년 2월 기준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2019년 12월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 제주도 자료 때문에 그런데요. 제주도 그 데이터는 2019년도에는 395개인데 1월 달에 413개였다가 2월 달에 337개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413개였다가 437개가 되니까 24개가 늘어난 거예요. 이 좁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NGO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게 아주 많이 확산되고 있는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질적인 어떤 확산이면 좋은데 양적 확산만 일어난다는 건 조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 대비해 보면 제주도가 NGO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당 NGO 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NGO나 제주 NGO의 증가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1980년대 오면 민주화의 결과로서 일정 성과가 있고요. 또 90년대에 들어가면 탈규제, 신자유주의에 의한 탈규제,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천명,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본다면 2006년도에 이 기부금과 관련된 허가 요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기부금 단체로서 이 NGO 단체들이 또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이 무섭죠. 제도화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이게 NGO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가 아닌가의 뭐 그 논쟁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죠.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또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뭐 복지공익법인 뭐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증가율을 보시면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급속하게 많이
증가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파란색이 2010년이고 빨간색이 그 2015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이 이제 녹색인데 그 간극 차이를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2015년에서 2019년 4년 사이에 거의 3배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 사회적 이 경제 쪽은 NGO 범위에서 어디에 만일 위치를 시킨다면 어디에다 위치를 시켜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한테 현안으로 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시민사회 구조적 변화 얘기는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민단체 회원수 뭐 한국과 OECD 비교 지금 쭉 해봤습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 환경단체, 또 그 다음에 그 자선복지단체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하나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흐름이기도 한데 한국 사회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NGO의 역사적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NGO 관련된 그 개념들이 앞에 많지 않습니까? 뭐 관변단체, 민중단체, 뭐 아니면 뭐 시민단체 이런 개념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면 1920년대까지 쫓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NGO를 설명하는 기원으로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1980년대의 민주화 분위기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주민운동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고요.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탑동이 이제 공유수면 매립반대 운동이나 또 조천의 유원지 조성 반대 운동, 그다음에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운동, 그다음에 뭐 공개동 쓰레기 매립장 운동, 뭐 제도 개발 특별법 반대 운동 등 뭐 굵직한 그런 사안들도 있었고 또 활동들도 있었죠. 아이고 이거 보이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운동이 조금 활성화되던 우리가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제주도 내 그 나타났던 이제 도내 주요 단체 현황입니다. 되게 글씨가 작아서 그거는 자료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2022년 이제 1월 기준에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3개의 단체가 있는데 2월 말 기준에 37개 단체가 됐어요. 한 달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24개 단체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제도 내의 NGO 단체들이 어떤 의제와 또 어떻게 연동돼서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자료 유형을 구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그 유형 부분과 또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구분하고 있는 유형들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요.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거기에 보시면 검토 결과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검토 결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또 여기에서 누락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추가를 하면서 이제 유형 분류를 해서 저희가 제주 지역의 NGO 유형은 그 22개의 유형으로 조금 정리를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형별로 NGO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서 62개가 있고 단체 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건복지 장애가 51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 청소년 이쪽도 52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행정 쪽도 이제 44개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저희가 이 NGO 이제 유형을 저희가 뭐 이렇게 유형 구분을 했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듬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주 지역 NGO 활동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437개 단체를 다 들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라고 묻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인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할 이제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빅데이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빅카인즈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 413개 단체를 한번 다 넣어봤어요. 다 넣어서 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흐름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최근 3년간 이 빅데이터에 노출되어 있는 단체 수를 봤더니 1회에서 5회는 한 97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회 이상의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는 단체는 8개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주도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단체는 지금 8개 단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6회에서 50회 정도가 이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단체 수가 155개예요. 그러면 아까 400몇 개의 단체 중에 언론 노출이 하나도 안 되는 지금 단체가 200몇 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체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시민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포지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6회 이상 노출돼 있는 그 활동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거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뭐고 또 실현 내용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체들은 최소한 그 뭡니까 상하반기 연 2회 이상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것도 자료집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나타났던 이 6회 이상 노출된 그 단체들의 추구하는 가치와 또 저희가 조사한 설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뭐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사항, 그 다음에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에서 주요한 그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고민을 한 게 이 빅데이터 안에 없다고 해서 또 이 단체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인가? 이렇게 단정하기도 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과제로 지금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성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나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몇 가지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는 이 NGO 활동을 통해서 지역 현안과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조금 갖게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자립을 하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 오면서 스스로 성장했던 그런 점들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오늘 이 토론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운동의 제도와 성과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반면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NGO 조직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세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그 4050이 갖고 있는 이제 세대 가치와 또 2030이 갖고 있는 세대 가치가 충돌하는 것들이 조직들에서 많이 이제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속 가능한 NGO를 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만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문제도 지금은 조금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운영과 이제 재정 자립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여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도화 이후에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위탁 사업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위탁 사업으로 인해서 운동성이 약화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어떻게 조금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지역 이슈가 지역 이슈만이 아닌 전국 이슈 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슈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의 이제 문제 등 이런 이제 과제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부터 반성하자. 무슨 반성을 해야 되냐면 저희도 학계가 이런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공익활동이나 NGO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안 했는데
사실 오늘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시민이거든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시민의 개념은. 근데 그런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어떤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권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런 기초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공익 활동을 하는 현 시대에서는 NGO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21세기 이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 고민 속에서 아마 전국의 그 지역들이 이 중간 조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에서는 이제야 막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점이어서 이런 중간 조직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어떻게 위치 지으면서 이 시민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검토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과제에 대한 인식 공유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인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세대 구성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고 의사결정 방식이나 소통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그 회원들의 어떤 그 의무와 권리를 이념적인 기준보다는 뭐 의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정도를 이제 중심에 둬야 되는 그런 환경 변화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도 조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가치 발굴이죠. 뭐 가치 발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량 강화인데 제도화와 운동성 사이에 대한 이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과제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부분은 뭐 대다수의 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하고 또 회비에 의존하는 단체들은 사실 몇몇 단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사업에 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이 당연한 권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인 어떤 기능 측면에서 좀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NGO 기금이나 아니면 뭐 시민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 그 조금 이 뭡니까 공공기관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공기관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유사한 성격의 단체들이 협업을 할 수 있게 조금 이 공간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뭐 NGO 복합 공간이 마련되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뭐 아주 먼 얘기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조직 얘기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중간 조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행정의 어떤 뭐를 받아서 분배하는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킹하고 플랫폼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중간 조직 모델을 구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30분 사용했네요. 반갑습니다. 현익희 박사님이 앞서서 제주도 내 공익활동 평가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주 지역 NGO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좀 연구하셨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걸 또 발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토론회가 오늘 포럼이 2개의 토론회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해드리는 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토론자분들은 토론을 한 8분 정도씩 내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플로우에서도 좀
토론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일부러 좀 그렇게 진행을 해서 내가 3시 반까지 3시 한 20분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10분 쉬고 또 3시 반에 2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경 목사님이 어쨌든 저는 말미에 연구원에서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연구 부족에 대해서 반성을 해주시면서도 전문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해주시면서도 사실은 인권과 관련해서도 또 제주 지역 인권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또 연구를 이제 나름대로 많은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인권 결과 관련해서도 좀 계속 하시면서 좀 지금 기존에 좀 데이터들이 없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점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또 연구원이 실제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한계점을 갖고 저는 시작하는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지역의 좀 NGO 활동에 대해서 그래도 현장에서 두둑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또 저희가 또 전 시민사회 위원이셨던 김현수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토론은 가나다 순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으로는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님으로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도 되나? 아직 나이는 젊은데 거의 이제 은퇴해가지고 단체 고문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주민자치연대하고 시민사회 연대 쪽에서 활동을 좀 해왔었고요. 하승영 박사님 이제 보고서 어려운 거 쓰실 때 저희 약간 예약하지만 힘을 못해가지고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승영 박사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주의 주장 간단하게 해서 8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문 관련해서 이제 NGO 활동들이 활성화되긴 했는데 최근 들어 행정에서 의도되지 않았지만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사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NGO 말고도 보조금사까지 하면 몇천 건이 되는 거고 민간 위탁만 해도 130건이 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쪽으로 하면 그래도 한 중간지원조직까지 하면 한 30개가 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일부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관치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건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이제 NGO의 특성상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렇다고 행정이 시키대로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제2공항 반대라든가 영리병원 반대, 해군기지 반대 등등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순치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의 시민사회 특징은 여전히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꼭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 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시민단체마다 재정 자립을 다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NGO로 얘기하면 회원이 1000분 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한 900명 되는 데가 한 개 있고 나머지 700명 되는 한 군데가 있고 500명 되는 데가 한 5군데 되거든요. 나머지 여기 빼고는 되게 어렵습니다. 나머지 뭐 회원이 100명, 200명이면 상근활동가 1명, 2명 월급 주고 심지어 그 월급도 최저임금 이하겠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는 상당히 이제 많은데 이것을 이제 보충하는 형태로 해서 도에서도 그 민간 보조금 중에 공익활동 지원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2년 동안 제주도청 결산 검사위원이거든요. 다 받아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조금 이제 여기 굳이 우리가 우리 세금을 줘야 되지라는 것도 있어서 조금 이 부분도 나중에는 실제 좀 새로운 방식을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NGO는 기본적으로 재정에서는 저는 자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정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고민이 필요하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도 이제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어떻게 기금 운동을 활성화할 것에 되게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의지와 관련해서 저는 무척 동의하는데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사실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거랑 이제 뭐라고 할까 대급 계층, 뭐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게 한 20년 동안은 정답이었는데
요즘은 잘 보시면 요즘의 트렌드는 뭐 주민자치연대면 주민자치연대만 하던 사업이 아닌 거죠. 반려동물 관련된 동물권 운동 이런 것들은 어떤 의제지 않습니까? 새로운 의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아까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제에 대한 새로운 우리가 시민사회가 설정을 잘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옛날처럼 한 20년 동안 버텨온 꼰대단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의제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운동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반려동물로 치면 제가 봤더니 43개 읍면동은 다 있더라고요. 모임. 또 그런 데랑 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발제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인데 이거는 뭐 제가 단체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역량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나 여민의 치면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환경운동연합에 상근활동에서 나오면 내가 보기엔 박사님보다 나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과 함께 시민들도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시민단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옛날에 30년 동안 해왔던 관성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시민들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보다 높은 필요는 없겠지만 새로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밀립니다. 잘 보시면 요즘에 언론사들은 옛날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참여환경연대나 주민자치연대나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하면 기사가 막 컸어요. 근데 요즘 잘 보시면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때 뭐냐? 폭로할 때만. 오동봉사 한번 폭로할 때 크게 나오지만 단체의 기본적인 정책 사안을 발표할 때 잘 보시면 잘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준 이유는 언론도 그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전문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모든 단체의 고민인데 청년 세대가 시민단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30개 가운데 소위 말하는 20대가 없어요. 있는 곳은 어디냐? 여민의 조금, 그렇죠? 환경운동연합 한 분, 나머지 어디냐면 사회적 경제 쪽이 조금 있어요.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20대, 30대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만들지 않으면 저는 딱 10년 지나면 저희는 그대로 유지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경당사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특정 단체 몫은 아니라 광범위한 단체 몫인데 그 중에도 약간의 모험사회는 이제 여민회가 2030 위원회를 알차게 하고 계신 것 같고 주민자치연대도 부족하지만 10년 넘게 2030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또 그 토대 위에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잘 안 되지만 청년 유통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한번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 관계로 또 하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부에 있으니까 말씀은 안 돼 있고 큰 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중간 지원 조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하고 있고 하긴 한데 잘 보시면 마을 만들기 관련된 것도 이 건물에 있습니다. 청년도 2개나 있어요. 청년센터, 덕근센터. 덕근센터는 무려 예산이 67억이거든요. 다 있는데 잘 보면 기존의 시민사회하고 접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거는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13개에 이르는 중간지원 조직 관련해서 도차원을 한번 적절히 검토해보고 이게 시민사회 또는 시민들과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냥 돈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딱 3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여튼 오영노종에서 11월 달에 조직 개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일부는 통폐합 되거나 아니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이 하지 못하는, 국가 권력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시민의 리모트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주고 성을 주신다면 시민사회도 제주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오랫동안 계속 지역사회에서의 특히 이제 저는 여성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역사회 운동 안에서 여성운동 안에서의
세판짜기와 끼어들기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맥락에서 좀 우리가 의제와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좀 확장시키고 좀 더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사실 연구원님도 이제 마지막 제안에서 말씀을 했듯이 그게 다 사실 뭐 인력의 문제로 공간의 문제든 뭐 목적의 시민의 참여의 문제는 사실은 단체가 갖고 있는 NGO가 갖고 있는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좀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세대들을 이제 흡수하고 흡수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네요. 다양한 세대들과 같이 가고 동행하고 그런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좀 기반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좀 더 점검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에 좀 동의를 하면서 두 번째 토론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요, 우리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연수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연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반갑고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90년대 초부터 여성민우회라는 단체 그리고 여성민우회가 만든 생협, 행복중심 생협,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같은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런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 지형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받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다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작년 2월에 제주에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 오게 된 계획이 원래 이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대에만 하더라도 5.18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었지만 4.3에 대해서는 일체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러나 90년대 초중반에 화산도라는 소설을 우연히 읽게 됐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주에는 아름다운 풍광 그 이면에 아픈 역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주가 특별하게 저한테 다가왔고요. 틈틈이 뭐 워크샵 같은 거 있어서 제주에 오면 앞뒤로 일정 잡아서 좀 제주에 더 머물기도 하고 지금은 뭐 위치도 기억 안 나지만 그 옛날에 혼자 제주 사상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하고 상관하시는 분이겠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서 말해수다? 그 자료집 1, 2권 사서 지금도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전에 내려와서 지금은 마당 한켠에 이렇게 텃밭 같은 거 좀 가꾸고 있고요. 또 그 서울에 있을 때부터 저희 그 행복중심 생협이 여성주의 생협으로서 지향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전년원과 함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 제주에 와서 제주 전년원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동자주권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함께 하고 있고 또 제주 여민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상과 여성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겪으신 여성 어르신들 만나서 구슬 체력하는 활동까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제주에 푹 빠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SNS 통해서 오등봉공원 공익소송단 모집한다는 소식 듣고 저도 원고로 참여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더니 주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주민등록 옮겼고요. 뭐 이런 제2공항 반대라든가 CPTPP 반대 운동 킴란대로 참여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이번 토론에 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으로서 활동을 좀 했는데 저의 내용은 이제 강호진 선생님이나 양희주 선생님이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영역에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민주화 운동 견인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사회의 정의 실현을 주도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활동을 넓혀왔죠.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도
활동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영역으로서 쭉 다리를 넓혀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정부 힘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힘은 당연히 필요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그 근거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으로서 지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현 정부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진진에 관한 규정, 이거를 폐지한다고 입법 예고했어요. 저는 4기 시민사회위원으로서 저희 4기 위원들 그리고 다 모여서 몇 차례 온라인에서 토론을 끝에 1, 2, 3, 4기 위원장 전체 이름으로 국무총리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탄원서로 넣어서 의견서를 전달을 했는데요. 규정 폐지하는 거 제고해라. 그리고 시민사회 정책에 관한 정책협의 빨리 추진해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지난 10월 7일 날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 규정의 목적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협력을 통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그리고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이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시민사회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거는 시민사회위원회의 전신 시민발전위원회였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로 20년간 지속되어 왔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부, 진보정부 막론하고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이번에 폐지가 된 겁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20년 동안의 협력, 소통 이런 것들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싸그리다 아무런 대안 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서울을 비롯한 특히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큰 충격 속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원이 있으면 존재하고 지원이 없으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발성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있어서 공익활동 센터 그리고 또 소통협력센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통협력센터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표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소 1시간 40분 막 이렇게 걸려요. 시간이 또 바로바로 버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나오려고 굉장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남쪽에는 모일 만한 곳이 없는가? 무조건 다 너무나 많은 NGO들이 다 제주시에 몰려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인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제주시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그 상황 계속 되풀이되면 끝도 없죠. 뭐 하루빨리 그 동서남북 또 서쪽과 동쪽 엄청 멀잖아요. 동서남북에 핵심 거점 같은 걸 마련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인프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서귀포에서 왔어요. 서귀포에서 지금 서귀포 이사가 한 14년 이렇게 됐는데 제주시 올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야인으로 나름 돌아가는 한 2년 반, 3년 정도 되니까
실제로 제주시에 이렇게 일정이 있을 때 넘어오게 되는데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에도 실적으로 인프라가 너무 없어서 사실 서귀포에서 뭔가를 좀 추동을 해보거나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고 한계점들을 계속 좀 느끼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도 공감을 좀 하면서요. 좀 제주 지역 시민사회 운동이 좀 많이 그렇게 좀 제주시에 정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지역에도 확산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또 하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제주 지역에서 지금 2년 반밖에 안 되셨다는데, 1년 반밖에 안 되셨다는데, 너무 동서남북으로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또 반성을 해보게 되는 제주 지역, 제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발을 떼고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반성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공익활동이라는 것, 그래서 공익과 활동에 대한 말씀 아까 주제 발표에서 해주셨지만 사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익활동에 있어서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우리 세 번째 토론은 그래서 제주 여민의 양희주 사무국장님부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제주 시민사회를 꿈꾸며 제주 여민의 2030위원회 활동 좀 중심으로 보니까 토론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좀 어떤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여민의 사무국장 양희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토론문에는 2030위원회 활동을 아주 좀 상세하게 좀 적어놨는데 오늘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자료집에 있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저한테 이제 주어진 8분은 제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 나누고 싶은 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 여민회라는 단체는 아까 강호진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 넘은 단체예요. 1987년도에 창립을 해서 올해 35주년을 맞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030 세대 그 여성들이 단체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5, 60대가 되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2017년부터 제주여민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 또래를 거의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주여민회 차원에서 좀 여러 그 시도들을 했고, 그 결과 지금 2030 세대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아주 적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20% 정도가 2030 세대들이 같이 회원 가입을 하고, 또 활동 회원 중에서도 한 30%가 20, 30대를 좀 차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토론자로 모셔주신 것은 제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제가 30대 초반인데 그런 제 연령 때문에 좀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여민회라는 시민사회 단체로 진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가서 이제 여성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쭉 이제 관심을 갖고 소소하게 활동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 2017년도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많은 청년 여성들이 스스로 이제 페미니스트로 정치화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제가 정작 그때는 이런 운동 단체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을 했었어서 되게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퇴사를 거기서 어쨌든 정리를 하고 빨리 여성운동 판에 진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제주로 와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페미니즘 리부트로 인해서 페미니즘이 많이 대중화되기도 했지만 모든 이 청년 세대들이 그렇다고 여성운동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시민사회단체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가를 되짚어 봤을 때, 저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이 어쨌든 나의 노동력이 어떤 한 개인이나 자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공익활동, 이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던가 아니 어쨌든 이 성평등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 감각들이 제가 이제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하게 된 어떤 원동력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민사회단체에 진입하고 있는 많은 청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청년분들도 같은 생각으로 이 운동이라는 활동가라는 직업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연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활동가가 3명, 그리고 30대 활동가가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5명이 활동가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5년 동안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배 그룹 분들이 그래서 좀 그런 자리를 좀 내어주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단체의 어떤 조직적인 판단, 결단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그 여민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전 제 또래의 동료 그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단체에서는 그러면 너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을 해봐라 라는 어떤 권한을 좀 줬고, 그래서 제가 그 돌바람 여자를 좀 변형해서 돌바람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제주에서도 이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단체에서 2035위원회를 그 다음에 만들게 된 거예요. 위원 없이 우선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0, 30대 회원분들한테 전화 돌리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같이 좀 해달라라고 막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처음엔 한 5명이 2035 위원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도 한 5년 정도 활동을 이어왔는데 지금 13명의 2035 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펼쳤는지는 이제 자료집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걸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체에서 이런 청년들, 이 다양한 세대들과 같이 만나서 운동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무국장이 된 건 2019년인데 이것도 사실은 단체에서 굉장한 어떤 판단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세대 교체 혹은 세대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성운동판을 만들기 위한 어떤 결단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조금의 그런 성과물들을 좀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여민회의 그 세대들이 많이 바뀐 거는 큰 사무국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적합한 여성운동을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게 옆에 있는 회원들과 이런 의제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발굴할지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제주여민회 사무국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 세대 활동가들이 지금 진입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랑 어떻게 저를 포함해서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한 단체 활동을 보장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한데, 그러면 이 지금 2030 세대의 어떤 이지와 딱 어떤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 직장 이동이 좀 잦잖아요. 요즘 길게 잘 일 안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차라리 좀 시간적으로 이거를 확보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는 지금 주 35시간 근무를 지향합니다. 이거를 지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지향하면서 서로 그래도 좀 근무량을 좀 내가 너무 많이 했으면 당신이 좀 덜어주고 이런 식의 좀 감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 35시간이라는 것은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급여에 대한 약간의 보상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저희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실제 노동시간은 35시간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효과들을 좀 활동가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좀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뭔가 떠나가는 활동가들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조직이 이들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를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지금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주민자치연대랑 제주여민회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쉬운 거는 2030위원회에서 어떤 연대나 이런 거를 할 때 이 단체 말고는 사실 딱히 보이는 어떤 청년 그룹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시민운동 영역에서.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고, 이게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같이 함께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운동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2030.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오늘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아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NGO 활동에서의 디폴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오늘의 이야기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속 가능한 운동을 위해서 좀 더 저희 여민의 15주년 때도 저희가 재정자립에 대한 토론이 있었거든요. 문득 갑자기 10년 전에 토론을 할 때도 저희가 재정자립에 대해서 여민의 재정자립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갈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를 상당히 했었던 그 기억이 문득 나오면서 우리는 아직도 계속 재정자립에 대한 기반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어떻게 좀 더 지속가능한 운동을 담궈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과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세 분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맞춰보려면 현혜경 박사님의 좀 토론자 분들에 대한 의견은 마지막 마무리를 한꺼번에 같이 플로우 토론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플로우에서 현혜경 박사님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또 세 분의 각각의 자신의 위치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로 저희 현혜경 박사님의 전반적인 좀 토론자분들에 대한 의견과 또 플로우의 의견 좀 종합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르신 말씀들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제 연구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의외로 제가 4.3 연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연구를 하나 했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제주 지역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4.3에 대해서는요 너무 많이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성문 교육감이 4.3 교육을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4.3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거를 한 2000,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5.18 가지고 청소년들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5.18 쪽은 되게 명백해요. 왜냐면 5.18로부터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향후에도 열심히 뭔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3 같은 경우에는 이 양민학살로만 가르쳐 놓으니까 학살인데 내가 그럼 거기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청이나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했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초적 사건 하나에만 고착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왔던 이 지역민들의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어요. 피나는 노력도 있었고. 그런 이제 진상규명 과정까지도 다 교육을 시켜서 정말 끝끝내 우리는 진상을 밝히는 제주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학살만 당한 제주 사람 교육만 시켜놓으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 문제와 이제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자긍심을 높이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조금 관점이 이제 변화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시민사회 단체도 활동, NGO 활동이라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 지역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투쟁을 하면서 자긍심을 높여온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했느냐 이러면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죠. 사실은 지금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뒤늦게 후발주자로 이렇게 딱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잘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거 분란의 소지됩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단체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단체들이 기초 행정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생겼는데 나중에 제주도에서 생겨가지고 뭔가를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 후발주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안 돼 있는 또 이제 가려운 데를 좀 긁어서 이거를 모아주고 이것이 지역사회를 좀 자긍심을 갖고 자긍심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 조성을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생태계를 이제 조성하려고 본다면
그 안에 아까 있었던 이제 2030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선생님 되게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맞아요. 헤게모니 스스로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파시즘이 있어요. 우리 안에 파시즘이 있기 때문에 그 헤게모니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만일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런다면 그거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일개 그 단체들이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생태계 조성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공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아까 선생님 그 에너지 그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의제,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는 노력들을 이제 뭐 뒤에서 다 논의하시겠지만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본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2부에서 다뤄질 주제를 미리 조금 예습을 좀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제주 공익활동 포럼 1부 제주도 내 공익활동 성과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관련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요. 2부에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